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다음 주 개편을 앞두고 이번 주에 이 뉴스 3개를 담당해 주셨던 요일별 직위들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곽우신 기자하고는 인사를 안 나누고 왜 인사를 안 했죠? 그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요일별로 이제 그 기자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맡아서 뉴스를 전달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곽우신 기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풀로 뉴스를 전달해 주시면서 박지훈 변호사하고 호흡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별로 달가워하는 아니요, 너무 좋고 예. 왜 인사 안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예. 신고시 걸어지는 네, 뭐 알겠습니다. 그 방송 끝나고 두 분이 알아서 신고시 가시고 알겠습니다. 네, 두 가족 분의 대화의 시간이 네, 찰떡 호흡을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제 21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총 82표를 얻었는데요. 이제 72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과 9표의 정성호 의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과반 득표인 82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날 이제 국회 민주당 당선자 163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고 기권표는 없었습니다. 네. 당선 일성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특히나 안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우리당 당시 마지막까지 당을 지켰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또 네. 이해찬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밀려서 낙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수 원내대표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원내대표 경선하면 그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 얻어서 쉽지 않은데 그쵸. 그죠? 2차 투표로 가는 경우가 참 다반사였는데.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투표 갔으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딱 과반이 됐어요. 딱 그냥 정확히 100% 과반에 과반. 딱 턱걸이에서 예. 1차 투표를 이제 그 무난히 통과했다. 예, 무난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마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반장선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초선한테 상임위 우선 배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주요했지 않을까. 또 재수한 게 그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재선 이상의 그 사람들은, 네네. 의원들은.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1차 투표로 그냥 딱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깨가 무겁다라고 뭐 당선 일상을 이야기를 했던데 정말 무겁죠. 무겁죠. 네, 이제 180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177석. 7석. 네. 그렇죠. 정확히는 양정숙 당선인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 정당 출신이 이제 그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니까. 돌아가기로 할 거니까요. 일단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형식상 당적으로만 놓고 보면 177명의 7석. 거대 여당을 이끌어야 되는 원내 대표가 되니까. 핑계 댈 게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잘하면 본전, 네. 못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요거도 먹습니다. 속칭 독박 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몇몇 언론에서는 슈퍼 여당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네. 김태년 의원은 어쨌든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조금 더 개혁 입법보다 우선시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좀 그러니까 이 거대 여당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 원내 사령탑이 지나치게 개혁 입법 쪽에 방점을 찍게 될 경우에는 자칫 카운터 파트너와의 앞으로의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당에서 먼저 좀 부드럽게 나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전국을 끌어 나가는데도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그 뒤에는 이 177석을 만들어준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사실은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그러면 국난 극복의 종착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이 있나요?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알 그럼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국난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여파로 나타나는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이거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국난 극복을 다 한 다음에 개혁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법이고. 그렇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또. 그러니까 할 문제는 수도 없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리드미컬하게 이제 그 조합 배합을 해 들어가느냐 이게 결국은 원내대표로서 발휘해야 되는 이제 정치력이 되는 그렇죠. 것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거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또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있을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선출 이 음.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저는 의외로 그것도 반영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김태년 의원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또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의원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는 김태년 그 새 원내대표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김태년 의원이 4선이고 그렇죠. 또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열정이 넘치는 정치인이라 평가한 적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여당에서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통합당 쪽에서도 선수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하게 되겠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상당히 강한 인물. 강하죠.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개혁 입법의 어떤 드라이브를 건다고 할 경우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대응 자산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이제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겠다라고 했던 그 전략을 네. 세운 게 주호영 의원이거든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주호영 의원에게 맡기면 그런 식으로 여당에게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또 네. 그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죠. 의원들 지역 따라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새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행보는 그 행보를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는 네. 국난 극복과 개혁 입법을 어떻게 절묘하게 그 안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추진에 들어갈 것인가, 네. 이 문제로 이제 결국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거는 원내대표 사항이기보다는 전당적 차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당 차원에서도 지금 뭐 그 페이퍼 작업에 들어갔다 맞습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내부 토론을 거쳐가면서 대충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사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이죠. 개혁 입법 알겠습니다. 부분이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 단식 농성 중이었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가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이 과거사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서 이제 최 씨는 국회 앞 텐트에서 노숙 농성을 한 지 909일째가 되었던 지난 5일에 네. 20대 국회 내에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간 바 있습니다. 네. 도합 노숙 농성 911일 만에 예. 농성을 접게 되었는데요. 지붕에서 내려온 최 씨는 만세를 부른 뒤에 꼭 개정하겠다고 여야 간사들이 합의됐으니 통과될 거라고 믿는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믿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를 지켜보던 이제 진선미 의원 등은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통합당이 원래 이 20대 국회 내 이 법안 처리 회의적이었는데 네. 김무성 의원이 좀 나서가지고 중재를 했습니다. 어제 그 김무성 의원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김무성 의원이 좀 나서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합의를 좀 이끌어냈는데요. 네. 이러면서 지금 원래는 그 국민 개헌 발의를 가능하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오늘 본회의를 강행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통합당은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었죠. 근데 과거사법 처리를 하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라도 이 추가적인 본회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열리면은 이제 통합당이 약속했던 과거사법뿐만 아니라 기타 민생 법안 등도 처리가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야 물밑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촉박하고 원내대표 선출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그렇죠. 같기도 이것도 결국 하고 오늘.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한 바와는 있지만 과연 본회의로 또 갈 수 있을지, 이 과거사법 말고도 처리해야 될 법안 사실 많아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여야 간사가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불가능한 거고. 20대죠. 둘 다 20대입니다. 간사가 20대 국회가 끝나는 순간에 이 법안은 폐기가 되는 자동 거죠. 폐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간사도 이제 더 이상 간사가 아니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20대 국회 임기 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재미난 게 이제 문제는 본회의가 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개헌안 네. 그 의결 처리에 반발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 주 지나면 저 의결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리 시한이 이제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월 8일 오늘 내일까지. 그러니까요. 내일까지니까 네. 오늘 안 되면 뭐.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본회의 열리면 개헌안이 뭐 그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회의 열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본회의를 열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네. 아니 왜냐면 더 이상 개헌하는 그러면 본회의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네, 제가 너무 단순한가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예. 저번에 본회의를 열었을 때 상당수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직도 남은 게 또 상당수가 네. 있는 상황인데 네. 통합당 내부 기류는 이 남아 있는 법안들은 21대로 넘기는 게 맞다라는 기류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원 포인트로 추가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과거사법 하나만 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요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합의가 나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과거사법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 열게 되면 다른 법안도 처리하자고 나설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사법 처리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그래서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개헌을 빼고 나면 지금 여야가 쟁점 법안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맞는데 구심점 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돼서 그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21대를 구성한 원내대표지만 네.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죄송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대서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사법도 엄밀히 말하면 쟁점 법안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원래 여야가 아니죠. 내용적으로 뭐 나 합의를 했었던 한다라는 거였는데 건데요. 네. 처리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통합당이 지난 3월에 원래 합의 사인하기로 했었다가 이제 철회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날도 김무성 의원이 중재할 때도 그 당시 처리 과정에서의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는 식으로 좀 사과를 밝히는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상의 어떤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태클은 걸릴 수 저는 있다. 개인적으로 20대가 이제 사실 못했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좀 마지막에 불꽃을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민생 법안하고 이거 다 포함해서 과거사법 포함해서 좀 통과시켜주면 어떠나 생각이 우리가 흔히 드네요. 하는 이제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얘기는 또 차마 못하겠고 뒷모습이 얘기는 찜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말씀을 마지막 좀 꼭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선언에 대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입장을 냈습니다. 네. 준법감시위는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회의에서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졌고 또 이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영체계 수립, 노동삼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네. 그러면서 자세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뭐 어제 이 자리에서 김용희 씨도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네. 삼성 해고 노동자의 김용희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어제 입장을 내고 처음부터 이재용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재판부의 음모와 그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준법위에 합작해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정말 어떤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사실은 예상 범위 안에서 그렇죠. 뭐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준영 부장판사가 미국에 있는 제도를 갖고 준법 감시 제도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바로 준법 감시위원회를 삼성에 설치한 다음에 지난 3월에 이거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대로 5월달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했고 또 그거를 준법 감시위원회에서 잘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라고 해버리면 네, 재판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죄송한 얘기지만 뭔가 처음부터 좀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집행유예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분이 있는데요. 자, 뉴스 세 개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분과 인터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